여러분, 혹시 캐나다 이민을 꿈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맑은 공기, 그넓은 자연, 탄탄한 복지제도. 저도 30년 전 해외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캐나다를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 중 하나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말 그대로 완성된 나라처럼 보였죠. 1997년 IMF 위기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릴 때 캐나다는 끄떡없이 버텼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는 동안 캐나다는 홀로 단단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제 상담실에 찾아온 42세 자영업자 박진호 씨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 캐나다 이민 알아보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토론토 방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가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캐나다는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 미국으로 이주한 캐나다인이 70% 늘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갑자기 생긴 위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집값 폭등, 청년 일자리 부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자산관리와 글로벌 경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소잔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도 제가 경제를 보는 눈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혹시 캐나다 이민이나 해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또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캐나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4가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값 버블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캐나다 집값이 높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집값은 3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소득은 고작 100% 올랐죠. 집값이 소득보다 3배 빠르게 오른 겁니다. 지금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평범한 집 한 채 값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4억 원이 넘는 거죠.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밴쿠버는 지금 전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집값이 비싼 도시입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주미 소득의 15배가 넘고 토론토도 10배가 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겠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주택시장은 그때 멀쩡했다는 겁니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장에 초저금리 자금이 쏟아지면서 버블이 시작된 거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더 심했습니다. 금리가 바닥을 쳤고 집값이 한 해에 20에서 30%씩 올랐습니다. 2020년에 100만 달러였던 집이 2022년에는 150만 달러가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0%가 오른 겁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잠만 자도 돈을 벌었죠. 하지만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경고했습니다. 버블이라고, 언젠가 퍼질 거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유권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표를 잃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정책 분석을 할 때 이런 구조를 두고 동료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단기적인 표심이라고. 캐나다 집값 문제는 그 말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 상담실에 오신 58세 김미선 씨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김미선 씨는 자녀를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 보내셨는데 자녀가 졸업 후에도 집을 구하지 못하고 방 하나에 3명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월세만 2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3명이 나눠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서 열심히 일해도 절대 집을 못 산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젊은이들은 집을 사려면 부모한테 돈을 빌려야 합니다. 거기서는 이걸 부모은행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부모가 부자면 집을 살 수 있고 아니면 평생 월세로 사는 거죠. 능력이 아니라 태어난 집안이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캐나다 경제 전체가 부동산에 중독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주택 부채가 100%를 넘었습니다. 나라 전체 경제 규모보다 주택 대출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계 부채도 엄청납니다. 평균적인 캐나다 가구가 연간 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년 버는 돈보다 거의 2배를 빚진 거죠. 2022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25%에서 5%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난 인상이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구는 월 납입금이 2배로 뛰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월 2,000달러 내던 대출금이 4,000달러가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집을 팔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파산하거나 헐값에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총부채가 연소득의 몇 배입니까? 만약 150%를 넘었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산성 침체입니다. 이게 캐나다 문제의 핵심인데 주요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집값 이야기는 눈에 보이니까 다들 싸우들 하는데 생산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조용히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해 볼까요? 두 나라는 정말 비슷합니다. 언어도 같고 문화도 비슷하고 교육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적인 캐나다 노동자는 미국 노동자보다 30% 덜 생산적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30%덜 만들어내는 거죠. 근무 시간도 조금 다릅니다. 캐나다인이 미국인보다 약 6% 정도 덜 일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똑같이 맞춰봐도 여전히 30%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장에는 최신 로봇이 있고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효율적인 물류가 있습니다. 캐나다 공장은 낡은 기계로 수작업을 합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캐나다는 구식 시스템을 계속 씁니다. 업그레이드할 돈이 없기 때문이죠. 왜 투자가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부동산만 사도 돈이 벌리는데 왜 위험한 사업에 돈을 넣겠습니까?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해외 투자 흐름을 분석하면서 늘 느꼈던 겁니다. 돈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을 따라갑니다. 부동산이 가장 쉬운 돈이 되는 순간 모든 창의적인 투자는 멈춥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블랙베리입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쇼피파이가 그나마 있는데 그것도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처 캐피탈 시장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 비율을 감안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을 못 구하니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금을 구하려면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게 캐나다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입니까? 그 세금은 어느 나라로 갑니까? 제 고객 중에 37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상현 씨가 있습니다. 워터루 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에서 3년 일하다가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2년 일하고 최근 귀국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 토론토에서 연봉이 7만 달러였는데 실리콘밸리 가니까 20만 달러 줬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쌌습니다. 당연히 다들 미국으로 가죠. 이상현 씨는 한국에 가족이 있어서 돌아왔지만 동기들 대부분은 아직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가 교육비를 들여서 키운 인재를 미국이 데려가는 구조입니다. 의사 한 명 키우는데 50만 달러가 듭니다. 엔지니어는 20만 달러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세금을 내는 거죠. 워터루 대학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가 직접 캠퍼스에 와서 데려갑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만 하고 회수는 못하는 셈입니다.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저숙련 이민자가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의료 분야도 심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라 급여가 낮습니다. 미국에 가면 2배, 3배를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가는 거죠. 특히 전문의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러니 캐나다에서는 전문의를 보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민 정책의 역설입니다. 캐나다는 떠나는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 이민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캐나다 인구가 3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주로 이민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지어진 집은 60만 채도 안 됩니다. 사람은 5배 늘었는데 집은 1배도 안 늘어난 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토론토에서 방 하나 얻는데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유학생들은 방 하나에 3명, 4명이 같이 삽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상황이죠. 토론토 지하철을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두 종류의 이민자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이민입니다.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줍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에서 부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을 샀습니다. 그것도 여러 채. 밴쿠버 고급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겁니다. 현지인들은 구경만 해야 했죠. 결국 밴쿠버는 외국인 주택 구매세를 20%, 토론토는 15%를 도입했습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학생 비자나 임시 노동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도 같지만 실제로는 착취의 온상이 됐습니다. 농장이나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항의하면 해고되고 비자도 취소됩니다. 고용주들은 이걸 악용했죠. 팀 홀턴, 맥도날드 같은 곳에 가면 직원 대부분이 유학생이나 임시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합니다. 캐나다 젊은이들은 이런 일자리를 안 합니다.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이런 구조를 분석할 때마다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망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라야 할 임금이 오르지 않고 결국 자국 청년들이 그 일을 안 하게 되고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캐나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넘쳐나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고 집은 살 수 없고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이민으로 인재 유출을 막으려 했는데 이민이 오히려 인재 유출을 가속화한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의존도의 함정입니다. 이게 캐나다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캐나다 수출의 75%가 미국으로 갑니다. 무역도, 투자도, 인재 이동도 다 미국이 중심입니다. 국경의 길이만 8,900k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이죠. 경제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공급망이 얽혀 있고 가족들이 양쪽에 살고 문화도 섞여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밀착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 해외 경제 분석을 할 때 당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고객에게만 의존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하청이라고. 캐나다 경제가 딱 그 꼴이 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한 고객에게 모든 것을 맡긴 하청 경제가 됐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이 취약점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십시오. 캐나다는 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미국과 멕시코 공장에 보냅니다. 관세가 붙으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온타리오 주만 해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목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목재 대부분이 미국 건설업에 갑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캐나다 목재 산업은 무너집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건 재채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이미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 제조업이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10%도 안 됩니다. 공장들이 중국과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자원산업도 기후변화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캐나다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건 부동산과 금융, 그리고 의료뿐입니다. 의료가 왜 늘었냐고요?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20년 후에는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입니다. 누가 이들을 부양합니까? 생산적인 산업은 줄고 비생산적인 부문만 커지는 구조. 이게 경제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정치 상황도 혼란스럽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지지율 20%까지 추락한 뒤 사임했습니다. 경제 문제, 주택 위기, 이민 정책, 모든 게 그의 책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와도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문제를 몇 년 만에 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캐나다 국민들도 이제 각오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호황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투자 없이 돈 벌고 생산성 없이 성장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지금 받느냐, 나중에 더 크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40년 동안 보아온 가장 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 가까운 경제 현장 경험에서 얻은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나라, 한 자산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캐나다 경제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 하나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산을 분산해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동산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은 무너졌고 현금과 다양한 자산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한 곳에 전부 쏟아부었다면 지금 당장 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 부동산이 균형을 이루도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수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앞에 너무 취약합니다. 작은 부업이라도, 작은 투자 수익이라도 두 번째 수입의 씨앗을 지금부터 심어두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 다이어트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가계의 평균 부채가 소득의 18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부채들이 한꺼번에 독이 됩니다. IMF 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무너진 사람들은 빚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빚이 없었던 사람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헐값에 나온 자산을 줍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 차이가 이후 10년의 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월 이자 납입액이 소득의 30%를 넘는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빚부터 갚으십시오. 안 쓰는 구독 서비스 끊고 외식 줄이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으십시오. 금리 인상기에 빚은 독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웃나라의 실패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지금 겪는 주택버블, 생산성 침체, 인재 유출, 이거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청년들의 취업난. 우리나라 청년들도 지금 해외 취업을 꿈꿉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연봉의 수십 배입니다. 제조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자산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내 부채 구조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통장 내역을 열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실패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잃기 싫어서 집값 버블을 방치했고, 부동산에 돈이 쏠리면서 생산적인 투자가 사라졌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민으로 구멍을 메우려 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웠고, 미국 하나만 바라보다가 자립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기본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천연 자원도 풍부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제도도 안정적입니다. 단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에요. 문제를 인식하고 과감하게 방향을 바꾼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고 자산을 분산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들이 버린 자산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 그룹이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캐나다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자산과 내 미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캐나다가 지금 겪는 일은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들을 귀가 있는 분들만이 다음 위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왔을 때 움직이는 사람과 경고가 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위기 이후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봐왔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내 부채 총액을 계산하고 내 자산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수입의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산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 내역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